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정종실록 제1부 이방과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태조실록이 끝나고 이젠 정종실록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태조 이성계의 시대가 끝나고 정종 이방과의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방원의 시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왕은 정종 이방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종실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때는 1398년 9월 5일 무인년의 정변이 밤이 끝난 지 한 열흘 가까이 되어간 시점이었어요. 정확하게 뭐 열흘은 되진 않았고 한 8일 정도 됐나요? 네, 대략 한 그 정도쯤 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태조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상왕으로 물러났으며 차남 이방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2대 임금이었던 정종이었습니다. 표현상으로 태조가 상왕으로 물러난 이유는 병환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1차 왕자에 난 당시 태조가 병 속에 누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록에는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가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태묘의 고하였다. 내가 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조종의 덕을 계승하여 신민을 통치한 지가 지금 7년이나 되었는데 나이 많음에 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무가 많고 복잡하여 아침 저녁으로 정사에 부지런하기가 어려우므로 빠뜨려진 것이 많을까 염려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먹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걸 이제 이유로 들고 있죠. 왕세자 이방과는 자신이 적장의 처지에 있어 일찍부터 인덕과 효도로서 나타났으며 또한 개국의 초기를 당하여 나를 보좌한 일이 많았으므로 이에 왕위에 오르기를 명하여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감히 분명하게 고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자가 분명 이방석이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방과로 바뀌었고 이방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인덕과 효도로서 나타났으며 그러니까 이방과가 덕망이 있고 특히 효성스럽다. 그것이 이제 주요한 이유가 되었고 또 개국 초기부터 태조를 보좌해온 그 시일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를 명하여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감히 부묘하게 고하나이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도 좀 이제 원활하게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음번 왕위로 올리겠다. 차남 이방과죠. 근데 왜 하필 차남 이방과였냐라고 했을 때 차남 이방과가 지금 현지로서는 가장 장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인망이 있고 효성스럽고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가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혹자는 태조가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 사랑하고 아끼던 많은 이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물러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혹자는 태조가 권력의 비정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죠. 용의 눈물도 그랬고. 그러나 그 이유가 병환이든 권력의 무성함이든 간에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조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미 조정은 이방원 일파로 가득한 상황이었고 그들은 태조에게 상황으로 물러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권좌에서 물러난 태조, 이젠 상황이 됐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생활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방원 일파는 호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시인들을 태조 곁에 붙여두었다는 거죠. 이러한 감시인들은 효심이 지극한 정종이 눈물로 호소하는 후에야 가까스로 풀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원은 형 이방과를 왕으로 올린 후 자신은 일단 세자로 만족을 한 상태고
이렇게 태조의 시대는 저물고 이방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태조가 진짜 실제로 처했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여러 공후와 내상, 이거이, 이무, 조영무를 불러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정종이에요. 어젯밤에 하늘의 견고가 너무 심하니 무슨 일이 천심을 어긋나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부왕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인은 가두어 지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시니 내가 항상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태조가 정종한테 하소연을 한 거죠. 지금 호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나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거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정종 보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정종도 크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 그러자 정종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마음이 아프다. 부왕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니 나와 경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한결같이 명령에 의하여 시위를 철폐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느냐 하고 인하여 울면서 옥깃을 적시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정종이 효심이 일단 지극하다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정종이 이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별다른 힘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방원 휘하에 있는 공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이방원 맨들이잖아요.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하소연을 한다는 거죠. 즉 효심의 호소를 하면서 왕의 눈물을 보임으로써 하소연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성계에게 붙은 그런 시위, 말이어서 시위지만 사실상 이제 감시인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데 일단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종 이방과 과연 그는 누구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태조의 차남으로 부친을 따라서 숱한 전장을 누빈 전형적인 무장이었습니다. 정종에 대해서 이제 묘사된 기록을 보면은 일단 체격이 정말 곰같이 강건한 그런 체격이었다. 그리고 또 성격 자체는 좀 무인다운 그런 순박한 기질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처럼 그런 이제 정치의 그 피비린내 나는 권모술수 중상 모략, 냉혹함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전형적인 그런 무장다운 성격이었다는 거죠. 특히 부친에 대한 효심이 매우 깊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방금 전 이제 살펴봤던 사료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태조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했어요. 또 단적인 예로 정변이 일어나던 날 밤, 다른 동모 형제들은 이방원과 함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 혼자서 소격전에서 부친의 큐를 비는 제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장남인 이방원가 먼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정종은 사실상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자가 돼버렸으니까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자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정종이 한창 제기를 드리던 중에 때마침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정종도 정도전 일파의 독주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요. 또 평소에 정도전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도 많이 보여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순박한 무장 타입이었고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또 관심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이방원처럼 정도전 일파와 목숨을 걸고 싸울 의사도 없었으며 권력에 대한 욕심도 그다지 없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그 어느 쪽에도 휘말리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종은 즉시 성 밖으로 도주를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일국의 왕자가 이때에 얼마나 이제 철연하게 도망을 가냐면은 몸종 한 명 딱 데리고서 그것도 야간에 밧줄을 타고서 성벽을 넘는 야반 도주를 감행을 하게 돼요. 확실히 이게 무인답게 이런 거 밧줄 타고 넘어가고 하는 건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게 정종이 얼마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적인 예죠. 만약에 정종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즉시 이 정변의 어느 한쪽을 택해서, 물론 확률상 자기 동생 편을 들 확률이 거의 99%겠죠. 웬만하면 그쪽을 택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방원 편을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능동적인 역할을 했을 게 분명해요. 자기가 사실상 실질적인 적장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능동적인 역할만 해주면은 다음번 왕이 되는 것은 무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한테 그런 능동적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나름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은 성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성 밖으로 도망친 정종은 우선 김인기라는 인물의 집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이방원의 정병군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방원은 즉시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형이었던 정종을 찾아 나서게 했어요. 이방원이 보낸 사람은 김인기의 집에 숨어있던 정종을 찾아내서 밤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고 서둘러 궁으로 환궁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자초지종을 들은 정종, 동생이 주도한 정변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방원 일파가 승리를 했다면은 자신의 신변에도 무슨 위협이 닥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동생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신변에는 무슨 문제는 안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날 해질 무렵에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영왕군이 임금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영왕군은 이방과죠, 병을 빌어 소격전에 제계를 드리고 있었는데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몰래 종 하나를 거느리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나와 걸어서 풍양에 이르러 김인기의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쇼생크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밧줄 하나 타고서 그냥 냅다 도망친 거예요. 정왕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찾아서 맞이하여 궁성 남문에 이르니 해가 장차 기울어질 때였다. 그러니까 왕샤의 난이 일어나던 밤에 그렇게 도망을 치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다녀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다음날 해질 무렵에 이방과가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궁으로 돌아온 정종, 그에게 뜻밖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정병군은 정말 뜬금없이 정종에게 세자가 되어달라는 제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서 세자가 된다는 것은 곧 왕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정종은 기쁨보다도 당혹스러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비록 사실상 장남의 위치에 있다고는 해도 애초에 권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정종은 설마 자신이 보위를 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된 데다가 설사 이방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야심도 뛰어나고 나름의 세력도 갖고 있는, 능력도 더 걸출한 이방원이 있는데 그걸 제끼고 자기가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방원 일파에게 등 떠밀려다시피 얼떨결에 왕이 되긴 했지만 정종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을 지켜봤거든요. 벌써 몇 명이에요, 그죠?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그리고 자신의 부친인 태조까지 그런 왕들을 쭉 한번 지켜봤는데 그 왕들의 운명이 어때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등줄기가 오싹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공민왕 비극적으로 시해당했죠. 우왕과 창왕 폐위당해서 참살됐죠. 공양왕 이 사람도 사실상 폐위당해가지고 나중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태조 거의 뭐 폐위나 다뤄놓은 상태로 상황으로 밀려났죠. 모두가 가만 보면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말년에 험한 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정종이 자신의 인생하고 좀 오버랩이 됐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마 공양왕이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자, 공양왕의 경우에도 자신이 뭔가 야심을 갖고서 왕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계승권을 따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얼떨결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선 자기하고 똑같아요. 특히나 자기도 그렇고 공양왕도 그렇고 둘 다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강제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게 왕이 됐던 공양왕 결국에는 비극적인 치욕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뭔가 자신의 처지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게 좀 묘하게 오버랩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 정종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아마 정종은 공양왕의 최후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제 교훈을 도출했을 거예요. 왜 공양왕이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자기가 공양왕 꼴이 나지 않으려면은 공양왕과는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종은 자신의 동생 이방원에게 한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애초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정종은 자신의 동생인 이방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수완 능력은 확실히 이방원이 몇 단계 위였다는 거죠.
정종은 전형적인 무장 출신인지라 무장들 사이에서는 나름 인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지지할 만한 세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모든 걸 직접 다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왕에게는 정치를 도울 만한 핵심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태조에게는 정도전이 있었고 조준도 있었죠. 그리고 이방원에게는 하륜과 이숙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종에게는 도대체 누가 있냐 이거죠. 정종의 수종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참모가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이 좋아 정종이 왕인 것이지 사실상 실권은 세자로 책봉된 이방원이 거머쥐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요직들은 모두 이방원 일파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정치권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즉 과거에 정도전 일파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이제 이방원 일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온전히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원은 단순히 또 세자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재상이 돼가지고 주요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방원이 또 이제 어떤 수를 쓰냐면은 자신의 이제 신복, 이번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커였죠. 이숙번을 왕의 비서관 역할인 우부승지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사실상 이숙번은 정종에 대한 감시 역할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신변과 안전을 목적으로 호위 군대를 붙였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감시인들이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돕게 하겠다고 이숙번을 붙였는데 이숙번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사람이겠냐 이거죠. 이거 딱 봐도 이방원의 왼팔인데 그러면은 이숙번이 하는 역할이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도와준 척 하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역할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종은 말이 좋아 왕이지 사실상 거의 허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방원은 차근차근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거죠. 도대체 왜 이방원은 기껏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도 형인 정종을 왕으로 내세운 것이냐 이거죠. 그냥 차라리 자기가 직접 왕이 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정종을 거치질 않고 그 편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텐데 도대체 왜 이방원은 귀찮게 실이 자신의 형 이방과를 일단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세자 지위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는 것인가? 여기에는 이방원의 말 못할 속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 속사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